자, 생태계와 상호작용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용어 정리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요. 용어를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안 헷갈리고 좀 이제 분명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생태계에서 개체는 생존에 필요한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갖춘 독립적인 하나의 생물체. 뭐 이렇게 뭐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뭐 이런 게 개체. 개체군은 개체가 모인 겁니다. 개체군이랑 군집이랑 헷갈리는데 아무튼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입니다. 같은 종끼리 모여 있으면 개체군. 근데 그런 개체군들이 있는데 그런 군들이 모여 있는 게 군집이에요. 그러니까 군집은 다른 종들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개체군의 집합인데 하나하나의 개체군들이 뭐 서로 다른 종들이니까 개체군에 모여 있는 게 군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도 있는 거야. 그다음에 생태계는 생물이 주위 환경과 다른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계이다. 하여튼 생태계, 뭐 어떠한 시스템.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요.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있고, 비생물적 요인은 여러 가지 환경이죠. 뭐 토양이나 온도나 뭐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 됩니다.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 모든 생물로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되는데 역할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먹이, 양분을 얻는 방법이 다르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그래서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무기물로부터, 무기물은 이제 물하고 이제 이산화탄소죠. 요거로부터 유기물, 뭐, 일단은 포도당을 합성하겠지. 이런 걸 합성하는 생물이다. 그런 게 생산자인데, 식물이 있고요.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새를 말하는 건 아니고, 위에 광합성하는 원생생물로 생태계에서 생산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미역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다시마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핵세포야. 핵이 있는 세포. 진핵세포이면서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원생 생물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조류는 이제 뭐 새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미역이나 다시마나 뭐 요런 애들, 그런 조류를 말하는 거야. 뭐 녹조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식물은 아닌데 그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자,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어가지고 유기물을 얻습니다. 초식동물 있고 육식동물 있고요. 분해자는 뭐 누굴 꼭 잡아먹는 건 아닌데 죽은 거 있죠. 죽은 거 아니면 배설물 요런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분해해가지고 무기물로 이제 되돌립니다. 그런 애들이 분해자고 세균, 곰팡이, 버섯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생물적 요인이고 비생물적 요인은 여러 가지 환경인데 빛이나 온도나 물, 토양, 공기 뭐 이런 게 비생물적 요인이죠.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는데 상황을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케이스 1조량의 감소로 벼의 광합성량이 감소함. 그러니까 1조량은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 빛이 비추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광합성에 영향을 준 거죠.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다. 원래 이거에 관한 용어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작용이라고 하고 요거를 반작용이라고 하고 요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좀 헷갈려서 그런지 그런 용어를 뺀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그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광합성 하면 대기 산소 농도가 증가되죠. 그쵸? 이거는 생물이고 산소 농도 이런 거는 비생물적 요인이지. 지렁이가 토양 틈을 이제 만들어서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영향 주고 받는데 스라소니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약간 고양이 같은 뭐 그런 애인데 걔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스라소니가 개체수가 증가하면 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콩과 식물에게 공급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생물적 요인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 101 채우고 갈게요.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 같은 종이니까 개체군입니다. 개체군. 자, 생물이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뭐라고 하냐? 생태계.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무슨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예, 생물적 요인. 곰팡이는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지. 곰팡이. 분해자죠, 분해자. 이런 거는 이제 뭐 통합과학 할 때도 나오는 건데, 아무튼 빛하고 생물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 자, 이거는 빛의 세기에 관한 거죠. 양엽이냐, 음엽이냐 이런 거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이 센 곳에 있으면은 그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지고 좀 이파리가 두껍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양엽이고요. 적게 받는 애는 음엽이지. 이파리가 얇습니다.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다르다. 수심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다르다.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가 살고요. 얕은 곳에서는 녹조류가 살고, 중간 정도 되면 갈조류 이런 게 살죠. 국화는 하루 중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피어난다. 이거 이제 일조 시간하고 관계가 있죠. 밤이 길어질 때 이제 뭐 국화가 핍니다. 뭐 가을에. 닭이나 꾀꼬리, 빛을 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생식을 위해 산란을 한다. 그렇구나.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원래 알을 낳는데 닭은 매일 알을 낳지 않나? 꾀꼬리는 뭐 주로 새들은 이제 뭐 봄에 알을 많이 낳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에 이제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먹을 게 많아야지 자식들을 잘 이렇게 기를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온도랑 생물,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은 체온이 변하는 동물은 겨울이 되면은 체온이 낮아지면서 겨울잠을 자야 되고, 온도죠. 추운 지역에 사는 포유류는 몸집이 큽니다. 몸집이. 그 다음에 말단부는 짧아요. 이렇게 말단부 짧아. 이거 여우야, 여우. 얘도 여우고. 더운 데 사는 데는 이 귀에 실핏줄 같은 게 많은데 열을 방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귀도 크고요. 등치도 작아요. 피하 지방이 두꺼워야지 그 추위에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온도에 적응한 예고. 자, 단풍이 떨어지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거 온도.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식물은 저수조직, 이게 뚱뚱해요. 다육립 뭐 이런 거죠. 저수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물 위에 떠서 사는 수생식물은 통기조직, 뭐 주머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공기가 들어있어서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와 생물, 산소가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산소가 적으니까 최대한 적혈구가 많아서 그 적은 산소를 이렇게 자꾸 안쪽으로 이제
그 결합을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수가 많아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식물의 광합성과 동식물의 호흡은 대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시킨다. 아무튼 그렇죠, 이거는. 그 다음에 토양이 세균과 버섯은 토양 속의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지렁이나 두더지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뭐 이런 사례들 다 읽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특성인데요. 일단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의 수입니다. 개체군은 이제 한 종류들의 개체들의 모임이죠. 개체군은. 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되려면 출생을 하거나 들어와야죠. 이사를 와야죠.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할 때는 사망을 하거나 이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야. 원래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야. 뭐 이렇게 넓기도 넓고 뭐 충분히 뭐 많은 애들을 이제 포함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애들을 낳아요. 그러면 좀 지나가. 그러면 또 낳아. 그러면 이제 낳을 애들이 많아져. 그러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점점 시간 지나면은 엄청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자원의 제한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생장 곡선은 자원의 제한이 있죠. 공간적 제한도 있고, 뭐 산소나 뭐 이런 것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다가 더 이상 안 많아져요. 이렇게 더 이상 안 많아지는 것을 환경 저항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저항 때문에 실제로는 최대 이제 환경 수용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곡선을 S자 곡선이라고 해요. S자 곡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축적될 수도 있고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경쟁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S자형 생장 곡선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더 실제 생장 곡선이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 저항 때문에 그렇다. 환경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수용력은 그 최대 크기입니다. 최대. 개체군이 최대 여기까지는, 이 환경에서 여기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론적인 값과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환경 저항 때문에 그렇다. 1번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단위 면적당 개체수. 자, 이론적 생장 곡선은 J자형 생장 곡선을 나타내고요.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무엇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환경 저항은 먹이 부족, 생존 경쟁 등이 있습니다. 이론적 생장 곡선에서는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개체수가 생장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느려진다고 되어 있네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생식할 수 있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빨라지는 게 맞죠. 됐죠? 이거는 이제 개체군에 관해서 본 거야. 이거는 개체군 넘겨볼게요.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그런 개체들이 상대 수명에 따라 나타난 어떤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낳았어요. 1000마리를. 근데 사람이나 대형 포유류 이런 애들, 특히 뭐 이렇게 태생하는 애들 있잖아. 태생하는 애들. 뭔가 길러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다가 거의 다 이제 수명 다 하고 죽는 애가 많아요.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죠.
이거를 일형이라고 합니다. 출생 수는 적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아 초기 사망률이 낮고 대부분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어 후기에 사망률이 높아진다. 사람이나 대형 포유류, 뭐 코끼리 뭐 이런 애들이 1형이고요. 1형 생존 곡선을 가지게 되고 2형은 비교적 일정하다. 다람쥐나 조류, 요때 조류는 새가 맞아요. 요거는 요때 조류는 새가 맞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몇몇 죽어요. 계속. 그래서 다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줄어듭니다. 비교적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사명은 출생 수가 많아. 뭐 알을 막 수만 개씩 막 낳아. 그래서 낳자마자 뭐 알 상태에서 막 잡아먹히는 애도 많죠. 그래서 수명이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잡아먹혀요.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다. 그 다음에 성체로 생장하는 수가 적다. 굴이나 어패류 이런 애들은 이제 물속에서 뭐 알을 낳고 막 난자를 막 뿌려놓고 정자를 여기다 막 뿌리고 그러는 거죠. 굴도 그렇고 어류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 자, 개체군의 연령 분포, 연령에 따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발전형은 생식 전 연령층이 많아요. 그럼 얘네가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생식 연령층이 되면은 자식들을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더 많이 낳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점차 이제 전체적으로는 개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안정형은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 수랑 생식 연령층이랑 비슷해서 이게 유지가 된다. 이게 안정형. 쇠퇴형은 너무 조금 낳은 거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조금 낳은 거지 지금. 이런 거 쇠퇴형이라고 하는데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겠죠. 얘가 이렇게 되면 감소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쇠퇴형이죠. 인구가 쇠퇴형입니다. 그렇죠? 형제 있어요? 있어요? 아, 형제 있어요? 아,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둘씩은 있나 보구나. 하여튼 요즘은 뭐 우리나라 0.78명이라고 하니까 0.78명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한 명 이하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거죠. 나도 요즘 세대의 사람이면은 안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학원을 하다 보니까 가르친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다 똑똑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쇠퇴형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계절적 변동이 있고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관계에 따른 변동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다 이제 뭐 아셔야 되는 거고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한다. 개체군의 크기도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돌말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물풀 같은 거죠. 핵함 같이 생긴 뭐 하여튼 돌말이라고 하는 개체수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요게 돌말 개체수구나. 요게 돌말 개체수네요. 이거.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제 살기 힘드니까 이제 별로 없다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구나. 여기 이렇게
그러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뭐 얘네들은 뭐 식물이니까 광합성도 해야 되고요. 봄이 되고 그러면은 초봄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다. 왜냐면 영양염류도 많고 빛의 세기나 수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봄에 영양염류는 이제 뭐 영양분이 되는 거죠. 질소나 인 이런 염류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많이 녹아 있으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을 뭐 잘 시켜줍니다. 어찌됐건 영양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늦봄이 되면서는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염류가 이게 확 줄어들어요. 이게 영양염류가 확 줄어들었죠. 먹이가 될 것들이 개체수가 감소해요. 그러다가 여름 이렇게 지나고 영양염류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잘 뭐 없다가 늦여름이 되면서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돌말 개체수도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나면은 영양염류가 많아지더라도 수온이나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돌말의 그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하진 않는다. 뭐 대충 이해 가시죠? 얘 증가되는 이유는 영양염류 때문에 그런데 빛의 세기가 이렇게 세고 수온이 높다 하더라도 영양염류가 적으니까 돌말 개체수가 여름 동안에는 뭐 증가하지 않다가 가을 초가을이 됐을 때는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얘도 증가하는데 근데 영양염류는 증가하더라도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빛의 세기랑 그러니까 얘가 다시 돌말 개체 수가 요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신 토끼랑 스라손인데 눈신 토끼가 이제 피식자가 되는 거고 잡아먹히는 사람 애가 되는 거고요. 스라손이가 이제 포식자가 될 텐데 이것도 잘은 안 보이네. 아무튼 눈신 토끼가 먼저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포식자가 따라서 증가합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막 잡아먹다 보면 눈신 토끼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스라손이도 줄어들어요.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신 토끼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걸 뒤따라서 이제 오는 게 지금 스라손이의 개체수가 되겠죠. 자, 1번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 중 생존 개체수의 상대적인 수명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로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라고 하고 1형이냐 2형이냐 3형 중 초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3형이고요.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세 가지 유형인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중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은 발전형이 되겠네요. 포식과 피식 관계인 눈신토끼와 스라손이 개체수의 주기적인 변동은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 아니죠. 계절적 변동이 아닙니다. 포식과 피식자 간의 관계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같은 종끼리.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싸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유는 이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제를 하려면은 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순위를 안 정해 놓으면 날마다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싸워 놓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텃새는 이게 같은 종끼리입니다. 이게 은어도 자기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텃새라고 하고 까치도 뭐 자기네들끼리도 막 싸우거든요. 까치 깍깍거리면서 싸웁니다. 예.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순위제는 개체들 사이의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건데
닭장에 닭 모이를 쪼을 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하여튼 막 싸우더라고. 닭 시골에 가보니까 닭장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닭들끼리. 그리고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뿔량은 수컷의 뿔의 크기나 뿔치기를 통해 순위를 정한다. 순위제랑 리더제랑 좀 다른데, 리더는 그 리더만 있고 나머지는 비슷한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리더만 있는 거고. 근데 순위제는 1, 2, 3, 4등이 차례대로 있는 거예요. 1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두머리 늑대는 무리의 사냥식이나 사냥감을 정한다. 기러기가 이제 집단으로 이동할 때 그 리더를 따라간다. 그런 건 리더제의 예입니다. 사회생활, 각 개체가 먹이, 수지, 방어, 생식 등 일을 분담을 한다. 사회생활하는 애들은 이제 개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꿀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생활,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모여 생활하는 것이다. 사자나 코끼리나 침팬지 등은 가족생활을 한다. 자, 지금까지는 개체군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부터 이제 군집인데, 군집은 이제 개체군의 모임이죠. 자, 군집을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이렇게 일렬로 나열된 건 먹이 사슬이고요. 그 먹이 사슬을 이렇게 막 그물처럼 나타낸 건 먹이 그물이라고 하고,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지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 중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것을 텃세라고 한다. 텃세. 개체군 내 상호작용 중 각 개체가 일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사회생활이라고 한다. 늑대 개체군은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의 사냥식이나 사냥감 등을 정하는데, 이거는 리더제라고 하는 게 맞죠? 군집은 한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종이 있는 거고요. 개체군이 한 종으로만 되어 있죠. 개체군이. 자, 넘어갑니다. 자, 생태적 지위, 먹이 그물에서 위치, 서식 공간,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과의 관계 등 군집 내에서 개체군이 갖는 위치와 역할을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개체군이 먹이 그물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먹이 지위라고 하고, 차지하는 서식 공간은 공간 지위라고 합니다. 뭐 이런 용어들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집의 구조. 뭐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게 군집이잖아요.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게. 근데 그 종들 가운데 우점종, 많은 넓이를 차지하거나 개체수가 많거나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우점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종의 생육과 비생물적 요인에 주된 영향을 주어 군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점종이. 핵심 종은 우점종은 아닌데, 제일 많은 건 아닌데, 군집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 이런 애는 조개와 따개비의 생존을 결정을 합니다. 불가사리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개와 따개비가 너무 안 많아져요. 걔네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이런 풀 같은 거를 다, 조개는 아닌가? 자, 아무튼 이 바위 생태계에서 불가사리가 요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습지 생태계에서는 다른 동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달이 댐을 쌓아요. 수달 때문에 이게 막 댐이 생기는 거야.
수달이 개체 수는 작아도 그 동네 수달이 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동물 분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핵심 종이 되는 겁니다. 수달이. 방영구법을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 방영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깔아놔요. 이렇게 군데군데 깔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면적이 가로 세로 1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1제곱미터가 되긴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밀도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때는 방영구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 수야 수. 이게 밀도입니다. 밀도. 이거 방영구 4개를 깔아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요 동네 가가지고 풀밭에다 깔아 놨나봐요. 그러면은 여기 4개를 가보는 거예요. 밀도는 4야 4. A의 밀도를 이제 계산해 보면 밀도가 4가 아니지. 면적이 4야. 4제곱미터. 맞죠? 1, 1, 1, 1. 근데 A는 미음인데 하나, 둘, 셋, 넷. 4번 출연해. 그럼 얘가 밀도야. 밀도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밀도. 밀도 요거 지금 A 해본 건데. 면적분의 그 개체 수입니다. 밀도는. 그러면 이제 B의 밀도를 해보면 면적은 1, 1, 1, 1이니까 4야. 4. 그 다음에 B는 세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네요. 네. 그럼 이제 3이 맞죠? 그쵸? 밀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C의 밀도는 4분의 동그라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4분의 16. 그러면 4가 맞죠? 이건 개체 수를 세는 거예요. 밀도. 빈도는 전체 방영구 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하는 방영구 수야. 자, 이거 봐. 요게 이제 내공회임에는 좀 다르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던데. 아무튼, 이게 방영구야, 이거. 방영구가 하나, 둘, 셋, 4개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A의 빈도를 셀 건데, 4개 중에 A가 네모인데 출현하는 애가 하나, 둘이야. 그쵸? 요걸 세는 게 아니라, 방영구를 세는 거야, 방영구. 4분의 2 해서 0.5가 빈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B의 B는 세모인데, 여기 출현이네. 1이야, 빈도가. 이해 가요? C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 출현하는 1. 이해 가시죠? 빈도는 전체 방영구 수분에 출현하는 방영구 수야. 여기저기 이제 뭐 빈번하게 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P도는 면적비예요. 면적. 전체 방영구 면적이 4야 4.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요거 하나당 요 방영구 하나에 25개의 구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25개 있겠죠, 그쵸? 근데 1제곱미터이고 요게 A부터 해볼게요. A의 P도를 해야 되는데 A가 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차지합니다. 네 개. 네 개 차지해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4제곱미터에 뭐 요게 몇 제곱미터냐 이렇게 계산해 줘도 되겠지만 피도 계산할 때는 그냥 요 사각형 개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그런데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 차지하고 있어요. 네 개. 그래서 0.04를 피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터로 해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비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100개 네모 중에 출연한 애, 여기. 요만큼은 면적을 차지한다. 다시,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냐면, B가 세모죠. 100개 중에 하나,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0.09%, 0.09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거? 100개 중에 9개. C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0.02. 이해가시죠? 예. 요렇게 밀도, 빈도, 피도를 이제 알아놨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누가 우점종이다. 요 구역에 누가 그 중요한 애다. 우점종이다. 이걸 가리려면, 중요치라고 하는 거를 계산합니다. 중요치.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이에요. 상대 밀도는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그러니까 모든 종의 밀도의 합은 지금 8이잖아, 8. 8 중에 1. 8 중에 1. 그럼 12.5%인 거 아시죠? 그쵸? 8분의 1. 요거 곱하기 100 하면 12.5%. 8분의 3. 8분의 3 곱하기 100. 요거의 3배죠. 아무튼 8분의 4. 8분의 4.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50이 되겠죠? 네. 이해 가나 이거? 상대 밀도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밀도, 빈도, 피도 다 계산하고요. 요거 가지고 다시 분류를 정하는 거예요. 빈도는 다 합치면 2.5분의 5잖아요. 2.5분의 0.5잖아요. 상대 빈도가 20%고요. 그게 이제 2.5분의 이거 1이잖아요. 2.5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40% 나오는 거 맞죠? 2.5분의 1이니까 이것도 이제 40% 나옵니다. 상대 피도도 다 합친 거분의 0.04, 다 합친 거분의 0.09, 다 합친 거분의 0.12. 그거 계산해. 그 다음에 이제 중요치를 계산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거야. 이걸 다 더해 이렇게. 중요치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얘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다. 그래서 요 동네는 이제 C가 우점종이 되는 겁니다. 딱 봐도 그러긴 하는 것 같은데, 그쵸? C가 지금, C가 많아 보이긴 한데. 너무 이상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잘 보면은 이제, 아, 얘가 C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 지위라고 하고, 서식하는 공간을 공간 지위라고 합니다. 공간만 쓰면 되는 거구나. 미안해. 먹이 지위지로서는 공간 지위라고 합니다. 군집에서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우점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방영구법에서는 무엇은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의 수를 전체 방영구 수로 나누는 값인데 빈도죠, 빈도. 방영구법에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을 중요치라고 하면 중요치가 크면은 이제 뭐 우점종이죠. 방영구법을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에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게 우점종이다. 맞죠? 이렇게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종이란 특정 지역에서만 사는 거를 말해요. 특정 지역에서만 환경에서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종이 발견된다. 그런 거는 그 환경이 어떻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산화 황의 오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으류가 뭐 이끼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옷을 입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저게 뭐 나무가 옷 입자죠, 옷을 입고 있다. 뭐 요런 게 이제 지유류가 됩니다. 뭐 이렇게 나무가 지유류가 이게 막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싸고 있죠. 근데 저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이 많은 곳에 있잖아. 그러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뭐 지유류가 안 산다. 그러면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서식하여 고도와 온도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에델바이스가 펴 있으면 아, 여긴 고산지대구나, 고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표종이라고 해요. 특정 지역이나 환경을 알려주는 종. 그 다음 희소종은 이제 개체군 중 매우 적은 종을 뭐 희소종이라고 하고요.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 중 적은 종은 희소종이라고 한다. 층상구조. 삼림처럼 많은 개체군으로 이루어진 군집은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층상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교목은 이제 큰 나무야, 큰 나무. 큰 나무가 이렇게 뭐 있고, 그 밑에 조금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무릎 정도 되는 이제 관목, 예, 뭐 이런 게 있고, 초본층 풀들이 있는 초본층이 있고, 예, 땅 속에 사는 뭐 이런 지표층이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층상구조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고요. 층상구조의 발달로 높이에 따른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다르다. 그러겠죠? 이 밑으로 내려가서 빛이 조금만 도달하겠지? 그 다음에 층상구조는 다양한 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뭐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군집의 종류, 서식 환경에 따라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육상군집은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삼림이 제일 이제 숲이야, 숲. 열대지방에서 뭐 비도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은 종류의 목본과 나무, 목본이 나무죠. 초본 풀, 예, 그런 걸로 이루어진 육상의 대표적인 군집이 삼림입니다. 숲이죠, 숲.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저런 숲이 발달할 수가 있고, 열대지방은 상록 화렵수로 된 열대 우림이 있다. 뭐 더운 곳이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 화렵수가 이제 뭐 잘 자라고 있고요. 겨울에도. 온대지방은 낙엽 화렵수로 구성된 온대림이 있다. 겨울 되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아한대 지방에는 침엽수림이 있다. 이런 거는 다 숲입니다.
뭐 소나무숲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초원은 나무까지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주로 풀, 초원이 풀이지. 산림보다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형성이 되고요. 열대지방의 건조 지역에 발달하는 열대초원, 온도지방의 온대초원 등이 있고,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건조하고 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데, 저위도 지방의 열대사막, 온대지방의 온대사막, 아예 추운데 비도 안 내리는 그런데 그런 툰드라, 한대나 극지방에 있는 툰드라 이런 거는 사막이야. 툰드라도 사막의 이름이야. 그 다음에 수생 군집, 하천, 호수, 강에 형성된 담수 군집과 이런 건 이제 담수죠, 담수. 바다에 형성된 해수 군집이 있다. 군집의 생태 분포.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분포입니다. 위도는 이제 온도나 뭐 기온이나 강수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평 분포는 이제 위도 30도 전에는 이제 열대 사막, 뭐 열대 초원, 뭐 열대 우림 등이 많은데 위도가 높아지면 점점 온도도 낮아지고 강수량도 뭐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온대 초원 이런 게 있고요. 위도가 높아지면 이제 침엽수림, 툰드라는 아예 이제 사막입니다. 추운 곳에 있는 사막, 한대 사막. 이런 거는 수평 분포이고요. 수직 분포는 이제 높은 산에서 특히 뭐 한라산이나 뭐 이런데 고도에 따라 기온 차이가 발생하죠. 요건 기온과 강수량인데 여기는 그래도 뭐 여기에 비 내리면 다 같이 비 내리는 거니까 주로 기온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데, 자, 상록 화렵수림이 맨 밑에 있고 고도가 낮은 곳에 낙엽 화렵수림이 있고 호남립, 침엽수림, 위에는 관목대라고 해서 이제 키가 작은 나무들을 그렇게 이제 분포되고 있습니다. 뭐 한라산이나 이런데 이런 분포가 되어 있죠. 자, 군집은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크게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구분하고, 삼림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형성되는 대표적인 육상 군집으로 많은 종류의 목본과 초본, 개체군을 포함한다. 생태 분포 중 무엇은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분포로 수평 분포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군집의 수직 분포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관목대가 많이 생기는 거죠. 상록 화렵수림은 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관목대, 키가 작은 나무들은 높은 곳에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많네. 자, 지금은 이제 군집 내인데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아까 전에 텃새 이런 거는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끼리 뭐 텃새, 리더제, 순위제, 뭐 사회생활 이런 거 한다라고 배운 거고, 지금은 다른 종이야, 다른 종. 개체군 사이, 다른 종. 종간, 이건 뭐 서로 다른 종입니다. 종간 경쟁을 할 때가 있어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두 개체군이, 그러니까 집신벌레도 있고 애기 집신벌레도 있어. 비슷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이제 뭐 물속에서 살면서 뭐 먹이도 비슷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살 때는 잘 커, 이렇게. 잘 크다가, 이제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S자형 곡선이 이룬 거죠. 그쵸? 이렇게 잘 자라. 근데 얘를 같이 기르려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애기벌레가 이겼네. 얘는 살아남고 경쟁에서 진 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종간 경쟁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요. 예. 따로따로 잘 살다가 섞어 놓으면은 개체수가 둘 다 줄어들면서 하나가 특히 많이 줄어들어. 예. 뭐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게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서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그러니까 종이 다른 거예요. 여기 종 B, 종 A, 종 C 이렇게 있지. 먹이 활동 시기 등 이런 것들을 달리하여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다. 한 그루의 나무에 여러 종의 솔새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에 각각 이제 분서가 된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거고,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개체군은 서로 먹고 먹히는 거니까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고요. 아까 전에 앞에서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죠. 예. 개체군의 크기에 주기적인 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 서로 영향을 주니까 먹을 게 많아지면은 포식자가 증가하다가 포식자가 너무 증가하면 피식자가 줄어드니까 또 포식자도 줄어들겠죠. 왔다 갔다 한다. 주기적으로 진동이 있다. 공생,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데요.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서로 이익을 줍니다. 흰동가리와 말미잘, 콩과 식물과, 콩이지 콩이랑 거기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 콩과 식물 뿌리에 많이 사니까 콩이 단백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을 하거든요. 단백질에 꼭 필요한 원소인 질소를 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이 단백질 많은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지. 편리공생은 한 개체군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애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빨판상어는 이익이 있어요. 얘는 이동할 때 거북이 등에 붙어가지고 이동하고 뭐 이래. 근데 거북이는 그렇게 뭐 붙었다라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나봐. 얘는 이익이 없어요. 얘는 이익이 있고 얘는 이익이 없어요. 황로와 물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은 거기 풀에 살던 뭐 벌레 같은 게 막 이렇게 드러나요. 황로가 이제 거기 있다가 벌레 같은 걸 쪼아 먹는 거예요. 그 물소는 별로 뭐 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황로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 다른 개체군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 그 기생생물에 해당하고, 그 동물은 이제 숙주에 해당하는 거죠. 식물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있거든요. 나무에 그 영양분들을 이제 뺏어 먹기 때문에 겨우살이는 잘 자라는데 나무는 잘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손해를 입는 생물은 숙주라고 하고요. 손해를 입히는, 자기만 뭐 잘 사는 애, 그런 애들 기생생물이 되고요. 그래프를 보고 잘 아셔야 되는데, 단독 배양했을 때 요렇게 이렇게 살다가 혼합 배양 했더니 원래 A도 줄어들었죠. 그쵸? 얘는 팍 줄어들었지. 요런 거는 종강 경쟁을 하는 개체야. A, B 둘이. 뭐 이런 걸 경쟁 베타의 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봐봐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늘어나고 얘도 늘어났어. 이런 거는 상리공생을 하는 거죠.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이건 가는 종강 경쟁이 일어난 거고요. 나는 상리공생을 하는 관계입니다. 옆에 칸 좀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두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 서식할 때 상호작용으로
분소가 있고 종간 경쟁이 있을 수가 있죠. 무엇은 두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의미한다. 포식과 피식을 말하네요.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가 있고. 무슨 공생 관계의 두 개체군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 상리공생. 기생 관계의 두 개체군 중 손해를 입는 생물을 숙주라고 한다. 맞죠? 숙주.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애는 포식과 피식 관계이거나 아니면 종강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거는 특별히 뭐 얘가 얘를 뭐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더 뭐 이렇게 더 환경에 더 잘 적응해가지고 더 잘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가 잡아먹는 거지. 얘를 얘가 포식자가 되겠고 얘가 뭐 피식자가 되겠죠. 자, 이건 편리공생이고 둘 다 마이너스네. 아, 내가 잘못 썼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둘 다 마이너스인 게 종간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이거 종간 경쟁이고요. 요거는 이제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기생이겠네요. 기생. 둘 다 마이너스 되는 게 종간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둘 다 플러스니까 상리공생이겠네. 자, 이렇게 종간 경쟁은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집의 천이 뭔가 변화되는 거를 천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이다. 군집의 종과 구성이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과정이다. 일단 1차 천이는 생물이 아예 없고 토양도 없어. 토양. 예를 들어서 건조한 지역에 용암이 흘러가지고 그냥 바위 덩어리가 됐어요. 뭐 설악 어디지? 제주도도 그랬겠지. 처음에 그랬겠죠. 용암대지였겠지. 근데 거기에 개척자로 지으류가 이렇게 자리 잡아요. 암석 같은 데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걔가 산성 물질을 내보내 가지고 암석을 조금씩 부셔요. 조금씩 부십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아스팔트가 있는데 뭐 거기에도 막 흙이 막 이렇게 생겨나거든. 지율 같은 게 먼저 개척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으류가 바위를 풍화시켜 가지고 토양이 형성이 되고, 그럼 토양이 형성이 되면 수분과 양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원이 형성될 수가 있죠. 풀이 잘 형성되다가 관목, 조금 키 크네, 약간 키 크네, 그러다가 강한 빛에서 잘 자라나는 소나무와 같은 양수림이 형성이 되고, 양수림 밑에 층에는 빛이 흡수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도 잘 자라나는 참나무, 이제 화렵수들, 음수림, 그런 게 자라나면서 나중에 양수와 음수가 혼합립을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는 음수가 더 번성해서 음수림으로 전환이 됩니다. 음수림까지 가는 게 이제 극상이라고 해서 이제 최대한 천이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으류가 개척자로 들어오고 토양을 형성한 다음에 풀 좀 자라고 작은 관목림이 생기고 소나무 같은 양수림이 생기고 밑에서 이제 잎이 큰 화렵수 같은 게 자라나고 나중에는 음수림이 된다. 이때가 극상이다. 근데 이런 화렵수들은 이제 단풍 같은 게 잘 드니까 요즘에 단풍
뭐 철이잖아요. 단풍이 잘 드는 뭐 설악산이나 이런 데는 되게 오래된 숲인 거예요. 좀 얼마 안 된 숲은 이제 소나무 이런 거 많죠. 자, 요거는 이제 1차 천이고, 근데 어쩌다가 막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나가지고, 토양은 있는데, 뭐, 여기 뭐 나무들이 다 타. 뭐, 그러면은 그런 건 2차 천이라고 해. 기존에 식물 군집이 있었던 곳에 산불이나 산사태, 벌목 등이 일어나서 군집이 파괴가 됐는데, 토양은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토양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천이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초본이 개척자로 들어온다. 그런 건 2차 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살펴본 거는 건성천이었는데 습성천이는 호수 이런 데에서 시작을 하고요. 빈 영양호에서, 그러니까 영양분이 별로 없는 그런 별로 뭐 많이 안 사는 그런 상태에서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부영양호가 되고요. 뭐 부자다 이거지, 영양분이.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점차 매워집니다, 호수가. 그러면 다시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땅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 음수림이 됐을 때를 극상이라고 한다. 자, 되셨지요? 1번 군집의 종의 구성과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 1차 천이 중 건성천이의 개척자는 지의류입니다. 지의류. 기존의 식물 군집이 있던 곳에서 군집이 파괴된 후 시작되는 천이는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의 마지막 단계를 극상이라고 해요. 극상. 음수림으로 되죠. 참나무는 음수림의 우점종이 될 수 있다. 맞죠? 참나무가 뭐 그 도토리나무 같은 거고, 잎이 넓은 거예요. 넓어요. 도토리나무, 참나무. 하여튼 얘가 우점종, 음수림의 우점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문제 좀 풀고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다 했는데 이제 답 맞추고 틀린 것만 좀 할게요. 1번에 5번이고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에 5번, 12번에 5번. 앞에서부터 혹시 이 페이지 틀린 거 있나요? 4번이요? 4번에 닭을 이렇게 싸우다가 순위를 정한다. 그 순위제죠, 순위제. 우두머리 리더가 이제 이끕니다. 리더제. 리더제는 리더만 있고 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회생활이 될 거고, 요게 이제 요거 중에 하나라고 써 있으니까요. 요거 틀렸고, B와 C는 모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이거 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체군 내라고 해야 돼. 개체군 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면 어떤 개체군과 어떤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해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봐봐요. 여기 개체군 내, 개체군 내, 개체군 사이가 아니라, 개체군 사이는 군집 내, 군집 내가 개체군 사이, 군집 내, 군집 내에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문장을 좀 잘 읽어주시고, 아니에요. 이게 개체군 사이가 아니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요거는 이제 사회 생활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셔야 되고요. 또 있나요? 181쪽에 자, 방향구를 2개를 설치한 거고,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원래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 그러니까 이 하나에 2개가 들어가면 2개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일단 이게 5, 25니까 50개거든요. 요게 50개거든요. 근데 이제 면적은 이제 어차피 비율로 할 거기 때문에 50분의 A 같은 경우, A부터 쓸까요? A 같은 경우 50분의 세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쓰는 거고, B의 밀도는 5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그냥 밀도가 큰 거는 사실 개체수가 많으면 밀도가 큰 거죠. 뭐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C는 50분의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은 건 A지. A. 그쵸? A가 제일 높습니다. 빈도는 이게 방형구야. 방형구 2개에 A는 둘 다 출연했잖아요. A가 세모구나. 요쪽만 있네. 그럼 A의 빈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근데 B는 둘 다 있죠. 그러면 1이야. 빈도는 B가 A의 2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은 시대. 이걸 하려면 다 해야 돼. 이거를 하려면.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밀도는 해놨고, 그 다음에 빈도. 근데 상대 P도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군요. 상대 P도가 같은 거는 이제 면적인데, 면적. 같은지 그냥 확인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차지하고 있고요. 동그라미도 하나, 둘, 셋, 넷, 5, 6, 7, 아니네. 면적을 다 계산했나, 이거는 실제로? 일단은 P도는 같다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점유 면적을 다 계산했나? 하여튼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빈도는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1이었죠. 1 아니네. 0.5네. A가 0.5 빈도. B는 둘 다 출현하고 있죠. 그럼 1이야. C는 여기만 있네. 0.5. 자, 그래서 있어요? 둘 다 여기 두 개 있구나. 미안해. 둘 다 있군요. 1. 그래서 상대 밀도는 A 같은 경우에 상대 밀도는 전체 25분의 10이네요. 25분의 10. 상대 밀도 25분의 10. 그러면 40이죠. 40%로 하면, 그쵸? 상대 밀도는 여기가 25분의 10인데 그러면 40%야. 40%. B는
25분의 9 4배 하면은 36%. C의 상대 빈도는 뭐 나머지니까 빼도 되죠. 24% 이렇게 됩니다.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상대 빈도는 상대 빈도 A 같은 경우에는 20%죠. 예, 전체 20%입니다. 2.5분의 0.5 곱하기 100 하면 나머지 얘 둘은 40%씩이죠. 40%. 상대 P로는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보면은 중요치를 이제 계산했을 때 얘 둘이 더하면 되죠. 얘는 60이고요. 얘는 76이고요. 얘는 64네. 그래서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은 A네요. A. A입니다.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 다 계산해서 더해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여기서? 있나요? 넘겨서 여기 뭐 있나요? 네? 9번이요. 9번에 일형은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 수명 다 하다가 죽는 뭐 이거 사람의 일형이죠. 사람의 일형. 다람쥐나 이게 조금 작은 애들 있죠. 작은 애들. 다람쥐나 아니면 뭐 조류라던가 새라던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E형이에요. E형. 이게 주로 수생 생물도 있잖아요. 뭐 굴 이런 거 뭐 정자 난자 막 뿌리는 거 그냥 바다 물에다가. 예, 그래서 많이 태어났다가 금방 다 죽고 막 잡아먹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애가 사명이죠. 사명. 뭐 물고기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형이다. 맞고요. E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시기 동안에 사망한 개체수는 B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와 같다. 이게 그래프가 일정하기 때문에 E형의 생존 곡선 나타내는 종에서 A시기 동안에 사망한 개체수는 B시기 동안에 사망한 개체수와 같다. 생존 개체 상대거. E형. 비교적 일정하다. 비교적 일정한데 사망 일형에서가 일단 어린 개체의 사망률은 1형에서가 2형에서 3형에서보다 높다. 아니죠? 니은이 문제네. 니은이 사망률은 비교적 일정한 건데 왜 이게 답이 아니지? 이게 지금 답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생존 개체수
없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답은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좀 책 좀 찾아보고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다른 건 없어요? 일단은 요거 좀 찾아보고요. 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지금 한 거랑 똑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방영구법에 지금 수능 특강에 나온 방영구법이 정의상 맞는 설명이고,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근데 요 자료에서 보면은 이 빈도를 계산할 때, 여기서 빈도를 계산할 때,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대로는 빈도는 전체 방영구 수, 이 방영구, 이걸 말하거든요, 이거. 그거 분의 출현한 방영구 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요 방영구 하나만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100개짜리 10 곱하기 10 100개짜리. 그 다음 빈도를 셀 때 여기에 출현한 요거를 셌어요. 요거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나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거만 좀 주의하시고. 여기도 문제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 여기서 문제 풀 때는 빈도를 셀 때 이거 100개 중에 민들레는 얘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얘는 이제 0.08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이 방영구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출현한 거를 세는 게 빈도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요 문제만 그냥 요 100개 중에 8개에 이제 그 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생명과학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좀 너무 짧습니다. 여기서부터 89쪽부터 해가지고 좀 풀어주세요. 자, 요거 좀 다시 좀 볼게요. 아무튼 다 항상 문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시간에 따른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 이렇게 돼요. 사망률이. 여기 수를 보니까 이 개체 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간격은 한 900인 거고요. 그죠? 여기는 요만큼이 100 간격이야. 지금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네. 개체 수를 표현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일정하다. 사망하는 개체 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사망률이 일정하다, 이렇게 써있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A 구간에서는 그래프를 잘 읽어야겠네요. 여기에서 요만큼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여기 900명, 여기 900마리 중에 한 3분의 1 될까요? 한 300마리 정도 사망한 거예요. 요 기간에. 근데 여기는 요 기간에 한 3마리 정도 뭐 이렇게 사망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애에 비해서 요 기간 동안에 죽는 그 퍼센트 이런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 죽는다,
꾸준히 10%씩 죽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10% 죽어도 뭐 한 300마리 죽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애들이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10% 죽어도 3마리밖에 안 죽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일정한 거지 사망하는 개체수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선택하면 안 되고 A 시기 때 더 사망하는 개체수가 많습니다. 답 1번. 그 다음에 요건 숙제 표시 좀 해주세요. 3점 테스트는 숙제로 좀 하겠습니다. 숙제로 3점 테스트 183쪽부터 187쪽까지. 네, 뭐라고요? 영양염료의 양은 네. 환경 요인 아니죠? 성장 요인, 환경 요인. 환경 요인, 영양염료의 양은 환경 요인이죠. 환경 요인이죠. 몇 번이 말하는 거죠? 14번. 영양염료는 뭐 인이나 질소나 뭐 요런 거를 말해요. 생물이 아니에요. 영양염료 자체가 생물이 아닙니다. 뭐 인, 질소 요런 영양분에 해당하는 거여가지고요. 생명체는 아니거든요. 다 맞추고 틀린 거 위주로 할게요. 얘도 89쪽에 XOXX 1번에 XOXX 이게 작용이나 반작용 이런 용어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반작용은 뭐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뭐 비생물적 요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를 지금 그 스톡에는 안 나와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용어가 있어요. 여기 작용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반작용은 이게 생태학적 용어거든요.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상호작용은 이제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상호작용이라고 하긴 해. 근데 이게 이 용어를 쓰다 보면 근데 사실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요건 X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작용의 예입니다.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 환경이 식물에게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1번 환경 저항, 2번은 이입, 출생과 이입, 니은은 이출, 3번은 기억은 J자, 니은은 S자, 4번은 발전형, 5번은 피식과 포식, 그 다음에 3번은 일형, 4번에 1번 미음, 2번 디귿, 3번 니은, 4번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는 5번, 그 다음에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에 3번, 12번에 A는 기억이고요. B는 니은, C는 디귿, 13번에 4번, 14번에 5번, 15번에 1번, 16번에 가는 사회생활, 나는 텃세, 다는 순위제, 17번에 3번, 18번에 3번. 뭐 틀린 거 있을까요? 앞에서부터. 6번 틀렸어요. 네? 6번 틀렸어요. 6번이요. 6번에 개체군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 저항이 커지는 거고요. 오히려 애들이 많아지니까 환경 저항이 커지는 거고. 서식 공간이 넓을수록 개체군 밀도 높아진다. 아니죠. 개체군 밀도는 면적분의 그 개체수기 때문에 넓어지면 밀도는 감소해야 되는 거고, 개체군의 밀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뭐 밀도가 높아지면은 뭐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뭐 당연히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밀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예. 뭐 먹이도 많아야 되고, 뭐 밀도가 이렇게 증가되려면 뭐 비생물적 요인, 공간도 넓어야 되고, 뭐 온도도 맞아야 되고, 이건 당연히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있나요? 92쪽 뭐 있나요? 없어요? 3단계도 했나요 혹시? 아직 안 했나요? 3단계 같이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뭐 여기도 작용이라는 용어를 쓰나? 뭐 그런 용어는 안 썼네. 일단 여름에 영양 염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돌말의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환경 요인이 여기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죠. 비생물적 요인이.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지유류가 생물이잖아요. 생물. 바위를 토양화를 촉진하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니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가 지금 가의 예로 곰팡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가의 예로 곰팡이. 이건 분해자죠, 분해자. 그럼 가가 분해자니까 이거 틀렸죠. 답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발전형, 나는 안정형, 그 다음에 다는 쇠퇴형 이렇게 나눕니다. 발전형 피라미드 가고요. 가의 개체군의 크기는 점점 커질 겁니다. 요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럴 거니까. 자, 나는 다보다 개체군의 크기 변화가 적다. 나가 크기 변화가 적죠. 그 다음에 4번에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는 분해, 생식 연령 개체수는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작다. 가가 작죠. 가가 작죠. 왜냐면 얘 분모가 얘가 크잖아요. 생식 전 연령층 크잖아. 그럼 가가 작은 거죠. 틀렸고요. 연령 피라미드를 통해 개체군의 크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맞죠?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은어입니다. 은어가 이거는 분서가 아니라 요거는 텃세죠. 텃세. 같은 종끼리는 텃세를 통해서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겁니다. 개체군의 밀도 조절해주는 기능도 하죠. 예, 막 무한정 막 이렇게 막 늘어나지 않죠. 늑대 무리가 사냥하는 시기와 사냥감을 정할 때 나타나는 늑대 간의 상호작용과 같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리더제죠. 리더제.
요 경우는 텃세인 거고요. 4번입니다. 4번. 자, 그래서 A, B의 생존 곡선은 각각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지 써라. 어릴 때 애들이 많네. 뭐 별로 안 죽었네. 뭐 100세 사이에 다 죽었네요. 그러면 A는 1형이죠, 1형. 얘는 15, 뭐 이렇게 줄어드네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난 건가? 아, 100개 채당이구나. 100개 채당이군요. 그러면은 초반에 많이 죽은 거네, 그치? 맞죠? 예. 100개 중에 15마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B는 2형이 되겠죠. 100개 채당 생존하는 게 초반에 많이 죽은 거네요. 예. 85개체나 죽었으니까 2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3형이에요? 네? 3형이구나, 미안. 3형입니다. 미안해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이 이른 봄에 돌말의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하는 까닭은 영양염류가 많고, 일단 영양염류가 많아요. 영양염류가 많고, 빛의 세기와 수온이 강해지면서 그렇죠. 높아졌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늦은 봄에 돌말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는 까닭은 요때 줄어드는 거는 빛의 세기랑 수온은 괜찮은데 영양염류가 너무 적어서 그렇잖아, 그쵸?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와 수온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영양염류가 부족하니까 돌말의 개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숙제는 3점 풀어 오시고요. 요것도 좀 할게요. 예. 군집 이거 95쪽에서 99쪽 숙제. 자, 수고했습니다.